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참 무섭습니다. 이 방역당국과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망자 수 또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 연말연시라는 시기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이 백신이 상용화될 때까지 3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을 거란 절망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과 전망을 들어보고요. 공공의료 실태는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해 주셨죠. 요즘 대전에서 가장 바쁘신 분입니다. 대전시에서 정혜교 보건복지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충남연구원 조성 재난안전연구센터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의사회에서 서지원 감염질환대책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노조 조혜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대전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방역 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파티도 해요? 네, 저희 다 진행하고요. 여기 높으시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은 따로 참가 못하시게. 바베큐 파티는 해요. 9시까지만. 완전 다른 건물 3층에서 하니까 마주칠 일이 없어요. 방역당국은 최대한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숫자를 줄이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을 자제하는 겁니다. 만남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식사 모임은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또 최근 확산 추세가 앞선 유행과 달리 감염 범위가 넓고 속도도 빠르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1,062명이 확진을 받았는데요. 우리 지역 역시 상황이 심각합니다. 먼저 대전 상황부터 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서산 기도원 불똥이 엉뚱하게 대전으로 쳤습니다. 대전도 뭐 연일 일일 확진자 수가 최고를 경신하고 있죠. 예, 저희가 엊그제 32명까지 이제 확진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산 기도원을 방문한 우리 지역 모 교회에 신도 23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네, 갔다 네. 오셨는데 그 중에서 22분이 감염이 돼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유감이고 물론 그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제 고발 등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 시가 688명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양상은 저희 방역 당국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든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한 집단에서 주로 나왔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분들이 매일 2~3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쪽에 나와서 그쪽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데서 나오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수도권이 계속 서울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사이에 하루에 400명 이상이 나오고 네, 네. 경기도도 300~400명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 빨리 안정화가 되어야 우리 지역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텐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역학조사가 쉬운 분들이 있고 정말 역학조사가 미국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염 경로를 어딘가는 있겠죠, 이분들이요. 네네. 그래서 타 지역의 확진자 접촉자로 와서 감염되신 분들은 네.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정확히 나오고 있는데
증상 있는 상태에서 검사 받아가지고 확진된 케이스가 최근에 좀 매일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증상이 있으면 좀 바로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분들 계십니다. 네, 네. 그러다면 저희가 조사할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그 사이에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좀 힘이 드는 경우가 좀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상이 있으시면 가능한 빨리 네. 보건소나 병원 가서 검사를 받기를 다시 한번 좀 권장합니다. 네. 대전 상황 정리해 주셨고 충남 상황 센터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대전이 지금 600명대인데 충남은 누적 확진자 수가 1,200명대입니다. 충남이 네. 훨씬 더 심각한데요. 네네. 예, 충남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누적 환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28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당진 교회나 서산 기도원 관련해서 120명 이상이 그 관련 확진자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숫자도 이제 끝난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아직도 검사를 받고 있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네. 지금 충남의 경우에는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 10만 명당 나타나는 확진자 수를 죄송합니다. 예, 피곤하세요. 생각을 하면 예, 예. 지금 경기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충남이 10만 명당 57명 수준인데요. 네. 이 숫자가 사실 대전이나 세종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10명 내지는 20명가량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숫자여서 사실상 이 방역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좀 더 심각하게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충남이 가장 심각하다. 네네. 예. 그런데 좀 긍정적인 건 그거는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네. 천안산 지역은 확산세가 확실히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예. 올 초에 사실 줌바 댄스. 예, 예, 예. 스포츠센터 관련해가지고 네, 천안에서 좀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 지금 경우에는 이제 그런 추세는 조금 줄어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천안이나 아산 경우는 워낙에 유동 인구도 많고 실제로 이제 그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사실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뭐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표현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기 때문에요. 예. 박사님, 지금 뭐 대전, 충남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제가 어제 보도 보면서 놀랐던 게 저기 서산 기도원에서 이제 대규모 확산이 있었는데요. 역학조사를 했더니 손잡이, 그리고 교회 의자, 그리고 환풍기, 팬 16군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대요. 그리고 대전도 뭐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역학조사를 했더니 그 마스크 공장에서 4군데 정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겨울철에 밀폐된 실내 공간 위험합니다. 근데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랜 기간 살아서 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예, 그래서 그 전에 여름철에는 이제 환기들이 많이 되니까 네네. 그런 게 좀 적게 발생했는데 겨울철 되면 이제 추우니까 환기를 더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밀접, 밀집, 밀폐 요 세 가지 산밀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고 이것들이 그 플라스틱이나 금속 같은 데 달라붙으면 그 여름철보다 훨씬 더 길게 살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조해져서요. 예, 건조해지고 네네. 그렇게 되면 그 습기가 많거나 그러면 옆에 퍼지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데 네, 이렇게 네. 건조해지니까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어떤 물건 같은 걸 만진다거나 손잡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피하는 것이 그래 가능하면 장갑을 끼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그 손등으로 이렇게 밀고서 문도 밀고 다닌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바이러스가 이제 쇠붙이 같은 손잡이 같은 데서 뭐 2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겨울철에는 그러면 생존 기간이 훨씬 늘어난다고 예, 봐야 보통 되는 뭐 2, 3일 정도까지 있을 수 2-3일까지요? 있다고 돼 있어서 네. 네, 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직접 마스크 공장 역학조사 결과 발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처음에 그 마스크 공장에서 포장 쪽에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 확진이 되어서 직장 동료들에서 검사를 했더니 7분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서 4분이 추가로 나왔었고요. 총 12명이 나왔는데 저희가 일단 소독을 하기 전에 그 마스크 공장에서 현장 역학조사관을 보내가지고 현장에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네, 네. 주로 이제 환풍기, 공조기, 그리고 커피포트, 뭐 테이블
휴게소 쪽에서 이제 보니까 이분들이 작업하실 적에는 다 방진복 입으시고 마스크 쓰고 작업을 하세요. 네. 근데 식사하실 때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식사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마스크 벗고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그러시겠죠. 앉아서 하시는데 그래서 검찰을 해보니까 일단은 식사했던 그 휴게실 테이블에서 나왔고요. 네. 커피포트에서 나왔고 공조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층 작업대 쪽에서 하나가 나왔는데 총 4군데가 나왔는데 마스크도 해보니까 마스크는 다행히 안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업계 사장님께서 60만 장 정도가 12월 8일 이후에 반출 안 된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량을 이제 폐기하기로 결정을 폐기하시는 하고 걸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죠. 서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막 3초 밀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밀집 밀폐 뭐 아까 이제 그런 3밀을 우리가 또 얘기하고 네, 있는데 거기는 평수로 따지면 40평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앞에 피아노도 있고 또 앞에 연단 같은 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방석에 쭉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그날만 들어가신 분이 7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평 지역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밀접이 심했고 네, 네. 밀폐가 됐고 창문이 있는데 겨울이니까 또 밀폐시켜 놨고요. 환기도 안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3초 밀이다라고 이제. 네. 근데 보니까 피아노하고 방석 쪽에서도 당연히 환풍기 쪽에서 그 창틀 쪽에서 이렇게 검체가 네.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뭐 지금 저희가 바이러스 얘기 좀 했는데요. 뭐 지역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본부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뭐 병상도 그렇고요. 뭐 의료진들도 이제 한계다 정말 체력이 고갈돼서 이제 의료진이 이제 먼저 셧다운되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현장에서 보실 때 의료진들 얼마나 어려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병상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병상은 지금 공공병원 중심으로 해서 병상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 중환자 병상 확보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과 두 분께서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공공병상으로는 더 이상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대전에서 보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중환자실에 간호사가 한계가 있고 또 일반 병동에 간호사들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상을 한쪽에서만 확대를 했을 경우에 이분들의 훨씬 더 이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쉬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병상 확보나 인력 이런 것들을 민간 병원인 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함께 나누어서 그 병상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야지만 그쪽에서 일하는 이제 간호사들이 함께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들은 어떻습니까?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네네. 굉장히 소진이 되어 있었죠. 예. 왜냐하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짧았어요. 예. 코로나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왔고 또 내년에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인력에 대한 대책이 좀 같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력 충원이라던가 이런 그리고 부분이요. 그 인력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병상 확보와 더불어서 중증도에 맞춰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자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일할 수 있는 간호사도 간호사 인원수만 된다고 저는 이제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훈련을 해서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의료기관에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 또 인력도 계속해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료진이 힘든 건 뭐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병상 문제를 좀 짚어볼게요. 지금 이제 병상 국회- 문제에 예. 대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족을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최대한 중증 환자의 병상을 확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전국적인 상황은 어제 우리 그 전국에 있는 그 시도 국장들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단톡방이 있으시군요. 단톡방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 중소본에 이제 병상 담당하는 실장님이나 같이 참여해가지고 수도권 쪽에서
환자들을 가지고 전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데를 찾아가지고 이분들을 이송시키는 작업을 어제 한 밤 12시까지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포 쪽이 비어 있으면 목포 쪽으로 가고 대구 쪽이 비어 있으면 대구 쪽에 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집에서 대기하다가 뭐 사망하시거나 시기를 놓치는 것은 없애야 되겠다라는 네, 것이 네. 정부 방침이고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분주하게 좀 막 움직이는 경우인데요. 우리 지역을 놓고 본다면은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제 충남대병원하고 보훈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어제 지정. 예, 36, 28입니다, 병상이. 네네. 그래서 충남대병원에 8개 병상이 이제 국가지정 응압병상 해가지고 중증 환자를 전담할 수가 있는데 일단 환자들이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무증상도 있고 뭐 경증도 있고 또 가운데 중자 써가지고 중증이 있고 그다음에 무거울 중자 써가지고 네네. 중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일단은 대전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8병상을 현재 갖고 있고 또 추가로 일반 병상 기존에 있는 병상을 8개를 추가 16병상을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준중증 이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보훈병원에서는 주로 중등증, 가운데 중자분들 치료하는데 최근에 이제 8병상을 또 확보해가지고 34병상으로 확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환자분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넘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공주의원이나 천안의료원, 충남 쪽, 충청권에 같이 이제 공동 활용하고 있는데 455병 정도 됩니다. 그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병원 중심으로 감염병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병원 쪽에서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저희가 일단 건양대병원 쪽에서는 1월 중순쯤에 5개 병상 정도를 중증 환자 전용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을지대학병원 쪽에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병원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을지병원 쪽에서 중환자 쪽에 한 몇 개 병상을 좀 확보하고 그 나머지에서 일반 중등증,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에서 중등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는 그래서 현재 어제 시설관리팀 쪽에서 현장 실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민간 병원의 참여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병상을 좀 많이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협조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은 지역마다 시군마다 의료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병상은 대전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다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중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 병상 확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네. 있는 그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타시도로 전원한 경우도 네. 있고요. 그래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여유는 없지만 네. 그 외에는 그래도 좀 아직 뭐 70% 정도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소 네. 그래도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생활치료센터라고 불리는 곳이죠. 네. 그쪽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유행에 대비해서 많은 환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라도 좀 더 확대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병상 확보를 할 때에 이렇게 중환자가 갈 수 있는 병상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상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좀 특성에 맞게 구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남병원 예전에 그 대구 경북에서 환자들이 네, 네. 발생을 해서 이송이 되어서 뭐 천안의 당국대학교 병원에서도 그렇고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도 그렇고 환자를 돌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 분들, 치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의료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를 돌보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어쩌면 치매 환자의 안전을 돌보기에 급급한 네. 그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죠. 그래서 저는 대규모 확산을 준비를 할 거라면 이런 분들을 따로 환자 치료할 수 특성에 있는 맞는. 예, 그런 준비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하고요. 하나만 더 이제 사실 본격적인 토론 들어갑니다. 3단계 얘기 좀 같이 좀 해주십시오. 3단계 들어가야 될지 말지 그 얘기하고 지금 병상 얘기 좀 두 가지 얘기를 좀 동시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병상은 그 의료진하고 이제
인공호흡기가 가장 주력인데요. 네, 그 인공호흡기는 지금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각 병원별로 그 개수가 정해진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중환자 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호흡기내과 의사나 아니면 마취과 선생님들이 같이 인공호흡기 설치를 하고 그걸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양성한다고 하는 게 어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그럴 아니고 겁니다. 예. 전체적인 그 어떤 내과나 뭐 이런 질환을 겪은 분들이 분과 전문 의식으로 그렇게 또 키워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보통 한 10년 이상 걸려야 되고, 그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또 달라붙어서 화해할 때 환자분의 그 치료 결과가 좋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들을 필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유행이 이제 결국은 지금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논쟁이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 예. 감염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빨리 그 격상을 해서 이 네. 환자들을 줄여놔야 그러한 3차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5단계까지 가고 2.5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네. 3단계를 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3단계가 이루어지면 정말 사회적으로 모든 게 다 스톱되고 전부 다 집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럼 그건 뭐 난리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걸 누가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네. 지금 12월 28일까지 일단 이 2.5단계 계속하고 모임 갖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상황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정말 그 지금도 힘들어서 그 경제나 이런 것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누가 3단계를 해서 다 빠져라 지금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전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단계를 격상하고 나면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가지고 좋았었는데, 지금 겨울철이 되면서는 3단계 격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 효과를 지금처럼 가질 수 있느냐, 그거는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에는 정말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고 닫고 하기가 정말 결정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1년을 겪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겪어온 상황에서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 그 시민들의 참여가 없다라고 하면 네, 네. 그것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저쪽에서 배짱이처럼 놀면서 나는 상관없어 하고 빠져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시민 의식으로 각자 자기가 지켜야 될 개인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이제 패널들 의견 제가 다 여쭤볼 건데요. 오늘 이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의 거리두기를 제대로 이행하는 게 우선은 중요하다. 그리고 실천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늦었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국장님, 3단계 격상 어떻게 보세요? 참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네, 딱 네.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제 3단계를 격상할 때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로는 확진자 수가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들을 제때에 치료할 수 있는 병상들이 좀 확보하였느냐, 방역 체계가 또 작동이 되고 있느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용성 같아요. 국민들께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펼쳤을 경우에 이거에 동의해가지고 따라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참여죠. 네, 네. 이런 거 놓고 봤을 적에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처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해서 뭐 1단계, 1.5단계 뭐 네.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을 적에는 그때가 그 정도의 적에는 상당히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리두기를 강화시키면은 좀 안정화되고. 근데 현재 저희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요. 그러면 과연 이 상태에서 3단계로 갔을 경우에 과연 그런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고민이 가장 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3단계 가면 갈 수 있겠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집합금지하고 제한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래서 집합금지나 문을 닫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차원의 정부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만 또
실질적으로 이것을 따라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냥 무작정 당신 희생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고민들이 좀 정부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또그 저희들은 방향하는 입장에서는 3단계를 가더라도 전국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자치단체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 일시에 같이 하고 좀 봐야 된다는 건데 다만 이제 지금 정부에서 판단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가 있냐면은 수도권의 이동량 분석을 이제 매 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1.5단계로 가고 현재까지 지난 주말까지 보면은 한 31% 정도 이동량이 줄었습니다. 네. 상황이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수도권의 경우에요. 예. 그래도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동량이 상당히 줄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과거보다 줄이는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말, 다음 주 초면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동량이 줄은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가가 아마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은 3단계로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다소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센터님, 국장님은 뭐 국민들의 거리두기 피로감이 너무 크다, 불확실성은 큰데 결과는 담보되지 않는다, 조심스럽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센터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다들 비슷하게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기준 요건은 이미 충족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그 환자 수로만 따지자면은 800명은 넘었으니까요. 800명 이상 네네.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요건은 맞지만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서 고려점이 주로 이제 방역 체계 안에서 이게 관리되고 있느냐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 가는 수준인 거냐 네네. 이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아직은 그래도 관리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정부 입장인 것 같고요. 네네. 이게 경제적인 데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실제로 3단계가 됐을 때는 그 뭐 백화점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뭐 PC방, 오락실, 뭐 독서실 이런 업종들까지도 다 그 문을 닫거나 영업에 제한을 두고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그 대부분이 이제 그 멈추는 상태까지 네네. 가고요. 회사들이 특히나 이제 그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의무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 사회적인 영향이라든가 불편 그리고 대부분의 업태라고 해야 될까요? 업무의 성격이 재택근무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실제로 꽤 있죠. 있기 때문에 진짜 그 각종의 업무가 네, 다 네. 마비되는 상황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있어서 사실은 이 최후의 보루 단계라고 인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2.5단계를 잘 지키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총리도 발표를 하셨지만 네네. 그 3단계가 준비 없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실효는 거두지 못하면서 네. 경제적인 타격을 더 크게 입히게 되는 문제점 그게 네네. 피해를 보는 그 업장 수로만 따져도 200만 곳이 넘는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뭐 그 생계라든가 또는 임대료와 관련된 이제 갈등 문제 소지도 지금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고 네네. 또 이러한 그 시행을 앞두고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 입장에서는 같이 생각하면서 시행하는 시기를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네. 생각됩니다. 세 분이 뭐 다 의견이 대동소이하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안 여쭤봤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비슷한데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지침을 만들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스스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단계로 갔을 경우에는 어려운 우리의 의료 취약계층이나 네네. 아니면은 이제 비정규직의 고용에 관한 이런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자영업자들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사회보장이 굉장히 약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호장치가 함께 따라와 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네 분 다 의견이 같으셨는데요. 뭐 국장님께 요 질문만 좀 드리고 저희가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사실
수도권은 2.5단계 들어갔고요. 8일부터 들어갔으니까 뭐 2주는 좀 안 됐습니다만 사실 2.5단계 들어갔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 당진이 이제 충남에서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2.5단계 들어갔고요. 어제 보령도 이제 2.5단계를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2.5단계를 들어가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네, 많이 이런 있습니다. 부분들은 좀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효과 보려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한 10일에서 12일 정도가 지나면은 우리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오거든요. 네, 네. 아직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천안 아산 쪽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잠잠해진 것이 그런 그 거리두기 강화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우리도 그런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대전도 2.5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압박을 네.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별로 같이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권역별. 풍선 효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충남하고 대전, 충북은 이제 가능한 한 같은 세종까지 같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그 지역의 특성상 바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2.5단계로 바로 격상한 부분들이 그 몇 개 이제 자치단체가 있는데 효과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기로 봐요. 그러니까 집단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30명이 났다, 40명이 나왔다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통제선 아니다 그건. 예.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10명이 나오더라도 각자 모르는 사람이 10명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천안이나 아산 쪽에도 놓고 본다면은 거기도 천안 아산 계속 끊임없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예. 당진 같은 경우는 나음교회인가 뭐 그쪽에서 집단 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거리두기 격상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격상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뭐 어제 국장님이 저번 주에 나오셔서 이제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요. 백신 뭐 긴급 승인 나서 영국이랑 미국에서는 뭐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네. 백신이 효과가 있겠죠. 물론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겠죠. 예.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치료제가 나오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백신보다 치료제가요? 왜냐하면 예. 독감 같은 경우 이제 타미플루나 뭐 이런 약들이 있어서 네. 그 약 처방하고 나면 정말 그 일주일 가던 것들이 한 2, 3일만 먹어도 벌써 열 떨어지고 증상들이 좋아지니까 네. 치료약이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그런 약들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좀 문제고 그 다음 대안이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그 일반 사람들이 면역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백신이 일단 개발되면 한 10년 정도 임상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임상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 백신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정말 그 주사를 맞았을 때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균을 배출하지 않는지, 그다음에는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노인들에서도 젊은 사람과 똑같이 그 백신 항체 생성률이 같은지 그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장기간에 걸친 부작용의 영향을 같이 평가하는 이 4가지 정도가 규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온 백신은 그러한 것들은 전혀 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효과가 있다는 것만 검증된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을 구입하려고 할 때 그쪽 제약사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양해를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감수하고 맞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백신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쪽에서 나온 거는 그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해 가지고 항체를 만드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실온이나 뭐 이런 데서도 보관하고 이동하기가 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모데나나 화이자 같은 데는 이제 메신저 RNA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를 활용한 기법으로 만들고 있어서 영하 70도 이상의 이제 저온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백신을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느 쪽 백신을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현재 나온 거는 그 메신저 RNA를 이용한 백신 같은 경우는 한 95%까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또 2번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아야 돼서 이것이 그 2번 맞는 분량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이 이제 아직 발표를 안 해주셔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맞을 기회가 언제쯤 될지 그 부분이 좀 질문이 많이
의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뭐 4,400만 명분은 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언제 맞을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뭐 지금은 다들 이제 백신에다만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정부가 지난 8일날 발표한 거를 보면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접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도입 시기나 이런 것도 놓고 봤을 적에 내년 봄 정도 되면은 접종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600만 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일단은 접종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우선순위는 뭐 취약계층이겠죠. 네. 시설에 계신 분들, 그다음 필수 이제 인력들, 의료진부터. 의료진들에 예, 예. 포함해서 그분들 우선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이제 맞추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한 로드맵 같습니다. 한 3월 정도, 2월 달에 들어온다면은 3월 정도에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 해가지고 해마다 올해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접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 각각의 이제 병원들을 통해 가지고 백신이 공급이 되고 가까운 이제 병원 가서 이제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아마 백신이 도입이 돼가지고 접종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는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접종 시기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건 사실이죠. 저희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충남도 뭐 아직 이렇게 자치단체까지 백신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건 없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정부 발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는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발표가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물량들을 보통 2월, 3월쯤에는 도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접종이 시작되거나 그렇죠. 하지는 예.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기는 하반기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우선순위나 이런 측면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거나 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이지만 국제적인 뭐 통례라든가 이미 접종을 시작한 미국이나 영국 이런 국가들에서 봤을 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노약자 위주 그리고 시설에 계신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내지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네. 우선순위는 정해질 것 같고요. 그 네. 부분은 뭐 다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기억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간호사가 제일 먼저 맞았고요. 영국은 뭐 고령의 할머니가 제일 먼저 맞으셨죠. 우리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뭐 사회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떤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mRNA 백신이 들어오면 이 보관이라든가 운반 같은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준비가 예. 안 돼 있고 대한항공하고 이제 아시아나에서 이번에 그쪽 물질들 서로 이동해 주느라고 그러한 장비들을 좀 개발해서 좀 설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어느 쪽 백신을 얼만큼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장비들이 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네.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본부장님, 뭐 백신 들어오면 저희 뭐 무난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맞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독감 백신처럼 이렇게 독감 백신은 워낙 이게 뭐 전통이 있다 그래야 되나요?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돼 왔는데 이건 서로 먼저 맞겠다라든가 의료 현장에서 혼란도 꽤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정부 지침대로 네네. 순서를 정해서 맞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료진, 뭐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 이런 순서대로 쭉 맞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감도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접종 후에 한 30분 정도는 환자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시죠. 간과해서는 안 될까? 이제 이 임상 시험 시간이 굉장히 짧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는 확률은 저는 전 세계가 똑같을 거라고 보고 네. 다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그런 준비해야 대비가 필요하다.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사님, 사실 어린이하고 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빠졌죠. 그렇죠. 부작용 걱정 저도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임상을 거의 한 6, 7개월 만에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작용 이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청소년이 빠진 거는 예. 그 백신을 접종한 건 18세 이상에서 예. 55세까지 인구를 갖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년들한테는
적응증을 지금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네네. 일단 성인들이 맞고 부작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이 그 검토가 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 더 이상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질문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10년 걸리는 임상을 거의 뭐 1년 안에 끝냈는데 부작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제약사에서 발표하는 자료에서는 네네. 그 부작용 자체는 뭐 크게 심하지 않다. 왜냐하면 네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이제 감기 앓을 때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부작용 자체는 크게 많을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그 불활화 바이러스를 활용한 백신 같은 경우는 mRNA, RNA 바이러스보다는 부작용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체 바이러스 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그중에 일부 성분만 추출해서 그걸 백신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부작용이 경미하다고 돼 있고 네. 지금까지 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주사 맞은 자리에 생기는 발열이라든가 또는 고정, 예. 그 홍반 같은 것들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피로감 뭐 전신 권태감 이런 것들이 주 부작용으로 돼 있고 지난번 그 영국에서 있었던 것은 그 부작용은 그 바이러스 백신하고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확인이 돼서 현재 봐서는 뭐 큰 부작용은 일반 독감 백신하고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잠깐만 짚어보고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가 뭐 이제 뭐 대통령 제가만 남겨둔 상황이죠. 예. 뭐 사실 충남 같은 경우에 시군마다 의료원이 있어서 그런 거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대전도 드디어 이게 한 20년 된 사업이죠. 25년입니다. 25년 된 네. 사업이죠. 예, 이번에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사실상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저 대전시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 있었고 저희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돼가지고 예타를 신청한 지도 2년 7개월 됐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이제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서 전국에 한 20곳 정도의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우리 대전의료원은 예타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를 하자라는 정부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하면 이달 안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이제 확정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실상 절차만 남아 있고요. 네. 코로나 업무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우리 공공의료원이었습니다. 컨트롤 타워. 예. 뭐 대전 같은 충남대학교 병원이라고 보건병원이 이제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광역시 내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도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충남을 보면은 막 의료원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환자가 발생해도 쉽게 이렇게 예. 이제 배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충남대학교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보건병원 이렇게 하고 또 부족할 때는 이제 그 충남에 있는 의료원도 제공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전 의료원이 생기면은 이제 감염병 전담병 역할을 우선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네. 가장 핵심적인 큰 의의가 있고 최근에요. 나머지는 2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충남대병원이 병원이 상급병원으로서의 역할에서 지금까지 지역의 건강이나 뭐 정신 건강, 뭐 시민 건강 이런 거 관련해서 충남대학교 병원이 많은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이제 충남대학교 병원은 좀 더 환자 치료나 연구에 좀 집중을 하고 제 역할을 하고. 그런 역할들은 우리 이제 대전의료원에서 이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좀 부담도 완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 뭐 대전의료원 설립은 뭐 보건의료노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해 오셨습니다. 예. 네.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네, 저희 보건의료노조와 그리고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가 열심히 그리고 운동본부가 장철민 있었죠. 의원도 예, 함께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의료원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정말 충남 못지않게 대전이 공공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3일에 정부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대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중증의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400병상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료원도 400병상 이상으로 좀 정말로
그 이름에 맞게 네, 그리고 네. 규모에 맞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될 시간인데요. 뭐 코로나 연말입니다. 코로나 연말 과연 어떻게 보내는 게 현명하게 보내는 건지 이 얘기는 저희 우리 마무리 발언 겸해서 우리 센터장부터 좀 저희가 쭉 말씀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희 한 네, 네. 30초씩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연시가 아무래도 만남을 포기하는 데 대한 아쉬움은 크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 찾아온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소규모 가족 간의 친목 모임이더라도 네, 네.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고 백신의 치료제가 지금 뭐 가시화됐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남아있는 방역수단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은 아무래도 마스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생활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예, 국장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1년을 지배한 한 해였었는데요. 네. 지금이 가장 최대의 위기입니다. 예. 이 최대의 위기가 이제 마지막 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가지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안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특히 이번 연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시민들께서 개인 반수치 준수해 주시고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좀 더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뭐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얼굴에 마스크 자국이 이렇게 지금도 나 있으신데요. 예. 어떻게 연말연시 보내야 할까요? 예. 예, 뭐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예, 이게 예. 얼굴에 표시가 되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마스크를 열심히 꼈다는 표시니까요. 네. 근데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 백신이 나오고 나서도 전 세계 인구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맞고 그다음에 앓고 지나가야 집단 면역이 형성돼서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됐다고 해서 백신을 맞고도 전 국민의 60, 70% 이상이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니까 네. 그냥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 잘 끼고 장갑 잘 끼고 그다음에 개인 위생 잘 지켜서 내가 보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만한 백신이 없다. 예. 네. 예, 본부장님. 네, 오늘 병상 얘기, 인력 얘기 했었는데 네, 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정말로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까이에는 저희 을지대학교 병원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 처우 정말로 열악합니다. 네. 직원들 환경 정말로 열악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앞으로 간호 인력 네. 장기 근속 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야 저희 의료 인력에 대해서 바로바로 땜빵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을지대학교 병원이 정말로 이 그 노사 합의를 끝내고 비어 있는 병상을 전담병원으로 아예 전환을 한다면 더욱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은 제 스스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말 연시 마음은 아주 가깝게 그리고 몸은 좀 멀게 건강하고 안전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1월 20일입니다. 11달, 거의 1년이 다 돼가죠. 정말 1년 내내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고비이길 바랍니다.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 느슨해진 마음 다시 한번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